네, 세 번째로는 고기와 또 고기를 가공한 가공식품이 독소가 될 수 있습니다. 나는 육식주의자인데요 하시는 분들이 계세요. 네, 고기를 너무 좋아하시는 분들이 나는 소화가 잘 된다 이런 분은 계시는데, 물론 고기 소화에 대해서는 개인차가 있습니다. 조금만 먹어도 불편한 분이 있고 좀 많이 먹어도 괜찮은 분들이 있을 수 있는데, 좀 과하게 먹으면 몸이 변한다라는 것은 아마 대부분의 분들이 경험을 하셨을 거예요. 고기를 1인분이 아니라 한 2인분, 3인분, 또 육회공군으로 굉장히 다양한 고기를 먹었을 때 소화 상태가 어떤가요? 소화가 잘 안 되죠. 또 트림이 나오기도 하고 굉장히 방귀가 독하게 나오기도 하고 다음날 변 상태가 깨끗하다 뭐 이런 느낌은 절대 가지지 못할 거예요. 변 상태도 굉장히 안 좋게 나온다는 것을 경험하셨을 겁니다. 자, 그것은 고기에 있는 단백질은 동물성 단백질인데요. 이 동물성 단백질은 사람의 소화 요소로 완벽하게 소화하기가 어렵기 때문입니다. 물론 소량은 괜찮아요. 소량 섭취. 언제나 이 소식으로 들어갈 때는 사람의 소화 요소가 여러 소화 요소에서 어느 정도 다 소화를 할 수 있습니다. 과하게 들어갔을 때가 문제인 거죠. 육식동물은 원래 남의 살을 먹어서 소화를 시켜야 되기 때문에 육식동물의 경우에는 다 소화가 됩니다. 특징이 우리랑 달라요. 위산이 사람보다 4배에서 20배 더 강합니다. 그리고 장의 길이도 매우 짧습니다. 체간, 몸 전체 길이에 비해서 장의 길이가 1에서 1.5배 정도밖에 되지 않아요. 그 이유는 단백질의 대사산물은 암모니아, 요산, 요소, 인돌, 스카톨 이런 성분들이 나오는데요. 체내에 오래 머무를수록 굉장히 유독한 특징이 있기 때문에 육식동물은 장의 길이가 짧게 디자인이 되는 겁니다. 초식동물은 어떤가요? 풀을 먹고 피와 살과 근육을 만들어내는 초식동물, 소도 있고요. 코끼리도 초식동물이죠. 자, 이 친구들은 장의 길이가 체간의 길이의 20배 정도가 됩니다. 굉장히 길죠. 그만큼 이 풀은 유독한 그런 성분들을 만들어내기보다는 굉장히 이 오래오래 시간이 걸려야 소화가 되기 때문에 장내에 오래 머무르고 있는 겁니다. 장내 미생물들이 이걸 같이 소화를 시키고 있는 거죠. 사람의 소화기를 보면 체간의 길이의 한 5배에서 6배 정도 됩니다. 약 9m 정도 되는데요. 이 길이 동안 육식동물보다는 길고 초식동물보다는 좀 짧죠. 어찌됐든 유독한 이 동물성 대사산물인 암모니아, 요산, 요소가 오래 머무르게 될수록 문제가 생깁니다. 특히 요산이라는 것, 어떤 분들은 독소 검사, 독소를 제가 해독해야 된다 말씀을 드리면 우리 분은 독소가 어딨냐, 증명해라 이러는데, 여러분 요산이라는 것이 몸에 쌓이면 독소로 작용을 합니다. 요산은 나가야 됩니다. 요산이 쌓여서 나타나는 질병이 바로 통풍인 거죠. 관절 주위에 이 요산이 쌓여서 아주 극심한 고통이라고 합니다. 통풍에 걸리면 이 요산이 쌓여서 통풍이란 질병이 생기는 거고, 그 외에도 우리가 알 수 없는 체내 대사산물의 독소들이 여기저기에 쌓여서 미세염증, 만성염증의 원인들이 될 수 있다는 겁니다. 따라서 고기는 대사산물이 굉장히 유독하기 때문에 소량 섭취하는 것을 추천을 드리고요. 고기는 그렇게 많이 먹을 필요가 없는 겁니다. 그래서 보양식으로 1년에 몇 번 아주 질 좋은 방목해서 자란 그런 동물들의 좋은 부위를 먹는 것은 괜찮아요. 그런데 매번 단백질을 늘 먹어야 된다 하면서 100g, 200g씩 매일 드신다라면 이것은 장기적으로 몸에 굉장히 많은 독소를 유발할 수가 있습니다. 동물성 단백질이 정말 몸에 좋은지 해로운지를 연구한 실험 결과가 있습니다. 원래는 단백질이 부족한 국가 어린이들에게 어떻게 하면 단백질을 더 보급해서 전 세계 어린이들을 더 건강하게 만들까라는 취지로 이 연구를 시작했다고 해요. 미국 코넬대 명예교수인 콜린 캠벨에 의해서 대규모 연구를 시작했습니다. 중국 연구, 차이나 스터디라고 하는데요. 무려 2,400개 지역의 8억 8천 명을 대상으로 엄청난 표본 조사를 실시했어요. 그래서 미국과 또 중국, 필리핀, 아시아계 사람들을 다 비교를 하고, 또 고기를 많이 먹는 아이들과 고기를 잘 먹지 못하는 아이들을 다 비교를 했는데, 원래의 취지는 동물성 단백질을 더 공급해서 건강하게 만들려는 거였는데요. 고기를 많이 먹는 나라의 어린이들이 더 병에 많이 걸리고 고기를 먹지 않는 어린이들이 훨씬 더 건강했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 연구 결과 동물성 단백질이 얼마를 먹었을 때 인체에 어떤 영향을 미치게 될까, 이것을 동물 실험을 했습니다. 동일한 이 마우스에
주에 사료에 동물성 단백질을 20%, 총 칼로리의 20%를 먹인 쥐와 5% 정도 먹인 쥐에서 확연하게 결과가 나타났습니다. 이 두 쥐는 애초에 건강한 상태가 아니고 아플라톡신이라는 발암 물질을 투여해서 암에 걸리기 쉽게 만들었습니다. 그런데 이 물질이 있으면 왠지 다 암에 걸려야 될 것 같잖아요. 그런데 결과는 20% 이상의 단백질을 섭취한 쥐에서만 암이 발견이 됐고 5% 미만으로 단백질을 섭취한 쥐에서는 암이 발현이 안 된 거예요. 그러면 암은 동물성 단백질이 많은 환경에서 더 쉽게 자라난다라는 결론을 갖게 된 겁니다. 또 재미있는 결과는 동물성 단백질 대신에 식물성 단백질로 더 실험을 했습니다. 식물성 단백질을 20% 투여한 쥐에서 어떤 일이 일어났는지 보니까 이게 동물성에서는 암이 생겼잖아요. 그런데 식물성 단백질에서는 암이 자라나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에게도 훨씬 안전한 단백질은 식물성 단백질, 그리고 위험한 단백질은 총 칼로리의 20% 이상 동물성 단백질 섭취가 많은 질병을 야기할 수 있다는 겁니다. 이 질병에는 암뿐만 아니라 고혈압, 당뇨, 심혈관 질환, 굉장히 많은 만성 질환이 포함이 됩니다. 그래서 이 연구 결과를 가지고 미국 국립보건원, 미국 암학회, 또 미국 암연구협회나 암재단에서는 동물성 단백질의 섭취를 10% 미만으로 제한을 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루 먹어야 되는 동물성 단백질은 사실 그렇게 많은 양이 아니에요. 내 몸무게 곱하기 1g 정도를 하면 됩니다. 또한 식물성 단백질은 더 독소가 적기 때문에 식물성 단백질로도 충분히 단백질을 공급할 수가 있습니다. 사실 단백질이 부족해서 많은 사람들이 병에 걸리고 있는가? 라고 물어본다면 현대인들은 단백질 섭취가 부족하지 않아요. 단백질 결핍증의 질병 상태는 콰시오커라는 병인데요. 거의 정말 하루 식사 자체가 부족한, 음식을 먹지 못하는 그런 가난한 나라 아이들이 배가 불룩하게 생기는 그런 모습으로 나타나게 됩니다. 단백질 결핍증은 우리가 어느 정도 식사를 하고 있다라면 충분히 공급되고 있기 때문에 절대 걱정을 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다음으로 많은 사람들이 삼시세끼 잘 먹으면 건강하다, 이렇게 많은 분들이 이야기를 하시는데요. 저는 삼시세끼 골고루 잘 먹으면 골고루 병 잘 걸린다, 이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특히 삼시세끼를 우리나라는 이제 아시아 쌀 문화권이다 보니까 밥이 힘이다 해가지고 밥심으로 한다 해서 늘 쌀밥을 주식으로 먹는데요. 이렇게 쌀밥 문화권 안에서 우리는 어찌 보면 늘 초과된 당분을 먹고 있는 것이 아닌가 반드시 생각을 해봐야 됩니다. 제가 이제 많은 자료 조사를 하다 보니까요, 한국인들의 그 당뇨가 너무 심각한 거예요. 우리나라 당뇨 인구만 약 600만인데요. 이 당뇨가 오기 전에는 당뇨 전 단계가 같이 옵니다. 당뇨 전 단계 인구까지 포함하면 거의 2200만 정도가 됩니다. 우리나라 인구의 약 51% 정도를 차지하는데요. 만약에 주식이 정말 건강하게 만든다라면 이렇게 인구의 절반이 당뇨 전 단계와 당뇨로 시달리면 안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한 번쯤 주식에 대해서 상당히 고민을 하게 됐습니다. 저도 밥을 되게 좋아해요. 쌀밥을 굉장히 좋아하고 밥을 먹어야 식사를 한 것 같은 그런 든든한 느낌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한국영양학회에서 애초에 우리나라의 건강에 맞는 쌀밥의 기준이 약 130g 정도밖에 안 되더라고요. 이것을 초과해서 먹기 때문에 넘쳐나는 당분들이 우리 온몸에 떠돌게 되는 거고, 이 당분을 이동시키는 인슐린이라는 호르몬이 점점점 그 기능이 떨어지게 되는 인슐린 저항성이 오게 됩니다. 그래서 이런 경우 되게 많으시죠. 20, 30대 젊은 분인데도 나 당 떨어졌어 하면서 당 공급받는 분들 많으시죠. 사탕도 드시고 초콜릿도 늘 가지고 다니시고 당분이 많은 달콤한 커피나 또 이런 음료들을 이용을 하시는데요. 나 당 떨어졌어 하는 것 자체가 당뇨 전 단계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한 끼만 안 먹어도 너무 허기지는 것, 이것도 당뇨 전 단계라고 볼 수 있습니다. 또 밥을 먹은 뒤에도 얼마 지나지 않아서 또 갑자기 막 허기가지고 당 떨어진 느낌이 드는 것, 이것도 당뇨 전 단계라고 볼 수 있습니다. 이런 분들 상당히 많으신 것 같아요. 자, 내가 당분 대사가 뭔가 신호를 보내주고 있는 상태라는 것을 아시고 나의 당분 상태를 꼭 점검을 해보시면 좋겠습니다. 이 삼시세끼 모두 쌀밥을 먹을 필요는 없는 것 같아요. 특히 밥만 먹는 게 아니죠. 밥도
밥도 먹고 빵도 먹고 과자도 먹고 디저트도 먹고 이후에 또 단 음료수도 먹으면서 우리의 당분의 기준은 굉장히 초과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당분이 지나치게 많게 되면 당분과 단백질이 결합하거나 또는 지방과 결합해서 당 독소가 됩니다. 최종 당화산물이라고 하는데요. 이 당 독소는 인체에서 여기저기 들러붙어서 염증 반응을 일으킵니다. 아무튼 몸에 뭔가 넘쳐나는 것은 당분이든 지방이든 절대 도움이 되지 않아요. 당독소가 생기지 않는 환경을 만드는 것이 중요합니다. 또 우리가 골고루 잘 먹어야 건강하다라는 말을 좀 오해하는 부분이 있는데요. 골고루 다양한 영양소가 우리 인체에 세포 상태에 필요한 것은 맞습니다. 인체의 세포는 약 50종 이상의 영양소를 필요로 합니다. 제가 실제 세포 배양을 연구소에서 일을 할 때 늘 했었는데요. 이 세포 배양액이 한 500ml 정도의 세포 배양액이 한 10만 원에서 15만 원 정도 합니다. 거기에다가 FBS라는 피털 보바인 시럼이라는 소혈청이 또 들어가요. 마치 보약처럼 굉장히 영양이 풍부한 이런 아미노산 같은 것이 더 들어가게 됩니다. 이렇게 세포 배양액이 엄청난 50가지 이상의 영양소, 보약 같은 이런 성분들이 있어야만 세포들이 계속 분열하고 성장한다는 거예요. 그럼 세포도 이렇게 귀한 음식을 늘 먹고 있는데, 자, 우리가 한 끼 선택하는 식사는 얼마나 많은 영양이 들어있을까요? 만약에 제가 이렇게 많이 설명을 드리는데 한 끼 뭐 그냥 김밥 먹을 때도 있고 또 라면을 먹을 때도 있잖아요. 뭐 우동, 국수 이런 것도 가끔 먹는데 라면을 만약에 쭉 짜서 세포에게 밥으로 준다. 그러면 세포가 어떻게 될까요? 세포는 아마 생명을 유지하지 못하고 죽을 겁니다. 스팸을 쭉 짜서 세포에게 준다. 세포는 살지 못할 겁니다. 그래서 세포에 필요한 영양 상태가 50종의 영양이 흡수돼야 되는 상태는 맞습니다. 골고루 많은 영양이 필요합니다. 자, 그런데 우리가 식사를 골고루 다양한 음식을 먹으면 내 몸이 소화를 다 시켜서 그 50종 이상의 영양소를 뿅 하고 만들어낼까요? 인체의 원리는 그렇지 않습니다. 골고루 다양한 식사, 탄수화물도 많이 먹고 고기, 생선, 계란, 과일, 채소, 버섯류 좋은 거란 좋은 거는 다 동시에 먹는 식사가 있죠. 뷔페식을 가면 아주 다양한 음식들을 많이 드실 수 있습니다. 그런데 뷔페를 딱 갔다 오면 이 다양한 걸 먹었으니까 에너지가 나고 막 소화가 잘 되고 힘이 나고 이런 경험이 별로 없으시죠. 보통 소화가 안 되고 막 가스가 차고 변기가 나오고 굉장히 더부룩한 상황으로 이어지는 경험들을 해보셨을 겁니다. 그 이유는 인체는 너무 동시에 다양한 음식이 들어왔을 때 이것들을 다 소화시킬 수 있는 만능 소화 요소가 없어요. 탄수화물 소화 요소는 아밀라아제라는 하나의 소화 요소에 의해서만 작용이 됩니다. 단백질은 펩신, 펩시노겐, 프로테아제라는 이 소화 효소에 의해서만 분해가 됩니다. 지방은 리파아제라는 지방 분해 효소에 의해서만 분해가 됩니다. 이 세 가지 소화 요소는 동시에 작용하면 완벽한 소화를 하기가 어렵습니다. 그래서 이 음식들이 모두 다 소화가 되기 위해서는 단순하게 먹어야만 내 몸에 모든 영양소로 잘 전환이 돼서 세포에 필요한 영양을 공급할 수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동시에 골고루 잘 먹으면 오히려 병에 잘 걸린다. 이것을 증명하는 사람들이 있죠. 우리나라 조선시대를 보면 왕들의 식사를 살펴볼 수 있습니다. 반찬이 한두 개가 아니죠. 10첩반상, 20첩반상에 특히 하루에 8번 식사를 했다라는 기록도 있는데요. 이 왕들의 수명을 보면 평균 수명이 48세였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드시지 않고 다르게 드신 분이 계세요. 이분의 수명은 무려 82세. 많이 알고 계신 영조입니다. 영조는 소식을 하는 습관이 있었던 걸로 많이 알려져 있죠. 그래서 골고루 동시에 많이 먹었던 왕들이 결코 더 건강하지 않고 오히려 더 많은 질병 그리고 수명이 단축된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자, 이와 같이 건강하게 또 무병장수한 사람들이 먹는 식습관이 있는데요. 그것을 하나 오늘 알려드리겠습니다. 100세까지 병원도 다니지 않고 약을 하나도 먹지 않고 100세까지 딱 건강하게 살았던 스콧 니어링이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헬렌 니어링과 스콧 니어링 부부로 함께 살았는데요. 또 굉장히 재미있는 사실은 이 스콧 니어링은 100세까지 수명을 스스로 조절을 했다고 해요. 100세 이상의 삶은 나에게 의미가 없다 해서 스스로 곡기를 끊어서 스스로 그 수명을 조절을 하신 분으로 알려져 있는데, 자, 이분들을 통해서 전 세계에
이 엄청난 이 문화가 생겨났습니다. 바로 귀농 문화 그리고 채식 문화입니다. 자, 그럼 100세까지 보통 우리가 60대만 돼도 약을 2알 이상 드시는 분이 많은데 어떻게 약도 드시지 않고 또 병원도 다니지 않고 무병장수할 수 있었을까? 자, 이분들의 식사법이 알려졌는데요. 아침에는 무조건 제철 과일을 먹었다고 합니다. 이분들이 전 세계 강연이나 전 세계 여행도 많이 다니셨다고 하는데 어디를 가도 세계 어디를 가도 그 나라의 과일을 선택해서 아침 식사로 충분히 드셨다고 합니다. 그리고 점심과 저녁에는 채소류, 콩류, 씨앗류 이런 식사를 하시고 여기에는 밀로 만든 빵이나 쌀을 꼭 포함시키지 않았다고 합니다. 가끔 먹을 수는 있지만 늘 먹어야 되는 음식으로는 여기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나라에서 보면 이제 쌀 중심의 식사이다 보니까 굉장히 많이 다를 수 있겠죠. 자, 탄수화물의 공급원은 쌀만 있는 것이 아닙니다. 채소, 과일, 고구마, 감자, 구황작물에도 있고요. 또 콩에도 우리가 영양을 충분히 더 공급받을 수가 있습니다. 너무 쌀을 좋아하시는 분들은 쌀을 좀 줄이시고 과일, 채소류, 견과류, 씨앗류 이런 음식들을 늘려가시는 것이 훨씬 더 몸에 염증을 줄이고 건강한 식생활을 할 수 있겠습니다. 삼시세끼 쌀밥만 먹으면 몸에 독소가 많이 쌓일 수 있습니다. 당분이 굉장히 초과하기가 쉬운데요. 한국 영양학회에서도 하루에 먹어야 되는 탄수화물의 양을 130g 정도로 제한을 했습니다. 자, 왜 그런지를 좀 기전으로 설명을 드릴게요. 먼저 당분이 지나치게 많이 들어오게 되면 이 당분이 정제된 형태로 들어오게 되면 몸에 큰 문제를 일으킬 수 있습니다. 인체는 서서히 올라가는 혈당에 대해서는 문제 삼지 않아요. 서서히 혈당이 오르면 인슐린이라는 호르몬이 포도당을 운반해 주기 위해서 서서히 분비가 돼서 우리 몸에 포도당을 필요로 하는 근육이나 신경이나 각종 장기들에게 조직에게 서서히 보냅니다. 천천히 일어나는 반응은 모두 다 안전합니다. 자, 문제는 정제된 형태, 흰 쌀밥, 흰 빵, 흰 밀가루로 만든 면이나 라면, 국수, 떡 이런 거를 드시게 되면 이 분해가 너무나 빠릅니다. 그래서 혈당이 빨리 상승합니다. 혈당이 빨리 상승하면 인슐린이 혈당이 너무 올라가는 고혈당이 되면 인체는 정상이 아니기 때문에 인슐린도 급하게 만들어냅니다. 다량의 인슐린을 분비를 하게 되는 거죠. 그럼 이 인슐린들이 급하게 나와서 급하게 혈당을 떨어뜨려야 되니까 몸에 당분을 필요로 하는 곳에 천천히 보내지를 못하고 일단은 저장하는 형태로 바뀝니다. 급하게 저장하는 곳이 바로 글리코겐 형태로 간에 저장을 합니다. 그럼 간에서는 이것을 또 지방으로 바꿔주죠. 그러면 생기는 것이 지방간이 되는 겁니다. 또 이게 혈액 속에 많이 떠다니게 되면 이제 지방이 많은 고지혈증으로 가게 되는 거죠. 급하게 올리고 급하게 떨어지니까 순식간에 고혈당이 됐다가 저혈당으로 또 뚝 떨어지게 됩니다. 혈당 스파이크라고 하죠. 혈당이 급히 오르고 급격히 떨어집니다. 그럼 저혈당이 되면 나 당 떨어졌어, 어지러워 하는 어지러움증을 호소하게 되는 거죠. 무조건 당분을 빠르게 상승하는 모든 음식들은 인체와 전혀 맞지 않게 됩니다. 한두 번 가지고 우리 몸이 그렇게 망가지진 않아요. 수개월, 수년 이렇게 반복하게 되면 이 인슐린을 만들어내는 췌장에서 문제가 생깁니다. 자, 인슐린이 잘 운반을 해줘야 되는데 너무 자주 인슐린을 분비하게 되니까 인슐린의 기능이 점점 둔해진다, 저항이 생겼다 해서 인슐린 저항성이 먼저 생기게 됩니다. 인슐린이 있긴 있는데 당분을 몸에서 필요한 곳에 이동해 주지 못합니다. 이렇게 인슐린 저항성이 나오게 되는 상태, 당뇨 전 단계라고 볼 수 있고요. 자, 이 췌장이 점점 더 심각하게 인슐린을 만들어내지 못하게 되면 한마디로 췌장의 베타세포가 너무나 자주 단 걸 먹으니, 당분을 먹으니 너무나 자주 일을 하게 되면서 췌장의 베타세포가 과로하고 무리를 해서 점점 인슐린을 분비하지 못하게 됩니다. 그래서 인슐린이 나오지 않게 되니까 당분이 이동되지 못하고 요로 빠져나가는 당뇨병이 되는 겁니다. 자, 이 기전에 의해서 저혈당, 그 다음에 고혈당, 지방간, 당뇨 전 단계, 당뇨병, 고지혈증 다 이 회로 안에 있습니다. 한마디로 한국인들은 너무 흰 쌀밥 위주의 식사를 3끼 이상 하게 되고 또 밥빵, 면, 떡을 너무 좋아하게 되면 바로 이 회로 안에서 많은 분들이 고통을 겪게 되는 거죠. 고지혈증, 지방간, 저혈당, 당뇨병 모두 다 같은 고리 안에 있고
고혈압도 여러 기전들이 있지만 지나친 당분 섭취로 인해서도 충분히 생길 수 있기 때문에 이 고혈압까지 포함해서 이 증상들이 있는 분이라면 현재 내가 밥을 어떻게 먹고 있는지 꼭 점검을 하시고 어떻게든 흰 쌀밥을 줄일 수 있는 방향, 또 혈당을 빠르게 상승시키지 않는 방법들을 반드시 찾아내면 좋겠습니다. 많은 동물들이 자라나고 있는 환경을 보면 공장식 축사에서 자라납니다. 그 말은 자유로운 원래 초원에서 소는 풀을 뜯어먹고 자라야 건강한 소가 될 텐데 전 세계가 이제 고기 가격이 굉장히 싸졌잖아요. 그 이유는 소나 돼지를 굉장히 증량을 시켰고 또 굉장히 많이 사육을 하고 있기 때문인 거죠. 자연스럽게 자라나는 환경에서만 두면 이렇게 고기 값이 좀 싸지기가 어려운 겁니다. 그래서 공장식 축사, 아주 비좁은 환경에서 또 빠르게 성장할 수 있도록 풀을 먹어야 되는 소는 옥수수 사료를 먹입니다. 그래서 약 1.2에서 1.5배까지 몸무게를 증량을 시켰습니다. 자, 소가 풀을 먹어야 되는데 곡식인 옥수수 사료를 먹으면 어떤 일이 일어날까요? 소는 풀을 먹고 원래 피와 살을 만들고 에너지를 잘 만들 수 있는 초식 동물입니다. 풀에서 영양소를 다 소화시켜서 얻어낸다는 거죠. 자, 그런데 옥수수는 곡식입니다. 옥수수를 먹게 되면 옥수수 안에 들어있는 오메가6 지방산이 소를 빠르게 살찌게도 하지만 이 오메가6 지방산으로 인해 몸에는 굉장히 염증 반응이 많아집니다. 한마디로 우리 인체도 역시 오메가3와 6의 지방산의 비율에 따라서 염증이 줄기도 하고 염증이 늘어나기도 하는데요. 이 3와 6의 비율이 이상적인 건 1대1, 오메가3와 6가 1대1의 비율에서 1대4까지는 안전합니다. 그런데 아토피나 알레르기, 다양한 면역질환을 앓고 있는 사람의 상태를 보면 오메가3에 비해서 6가 1대20 정도로 굉장히 많이 차이가 납니다. 근데 소가 옥수수를 먹게 되면 소에 들어있는 그 살코기 옆에 지방이 있잖아요. 그 비율을 보게 되면 오메가6의 비율이 무려 1대 100까지 엄청난 차이가 납니다. 자, 그러면 그 상태는 소도 역시 염증을 앓고 있는 상태입니다. 이런 소의 고기를 먹으면 우리는 염증 덩어리인 살을 먹게 되는 거죠. 염증을 먹으면 인체가 영양으로 인식을 할까요? 염증 상태의 소고기를 먹게 되면 그냥 질병에 걸린 동물의 살을 먹는 거예요. 절대 건강하다고 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내 몸도 같이 염증이 늘어나게 되는 거죠. 그래서 공장식 축사를 하고 있는 이 환경이 사실 우리에게 안전한 먹거리를 제공해주고 있지 않습니다. 또 소는 아주 비좁은 환경에서 먹고 싸고를 반복합니다. 자, 먹고 싸고를 반복하면 이 소 자신의 배설물에 의해서 몸이 오염이 되겠죠. 여러 세균들에 의해서 몸이 굉장히 더럽혀질 겁니다. 또 질병의 유병 환경이 높아지기 때문에 사육 환경에서 항생제를 굉장히 많이 씁니다. 우리나라 굉장히 항생제 처방을 많이 하는 나라로 알려져 있는데요. 동물에 사용하는 항생제 양이 훨씬 더 많은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따라서 우리가 동물의 고기를 먹는다는 것은 특별히 방목 환경이 원산지가 잘 이렇게 공개된 좀 가격이 좀 비싼 이런 살코기가 아니라면 공장식 축산과 또 염증 상태의 항생제를 많이 먹은 동물일 가능성이 굉장히 높을 수 있습니다. 이왕이면 많이 줄이시거나 안 먹는 것이 훨씬 더 건강하다고 할 수 있겠죠. 나는 도저히 고기를 안 먹으면 안 된다. 이런 분들은 우리 총 칼로리의 5% 정도를 추천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와 또 전 세계적으로 이 질병, 만성질환을 해결하기 위해서 사실 많은 원인에 대한 접근을 하는데요. 2019년도에 우리나라에도 생활습관의학이라는 것이 생기게 됐습니다. 자, 여기에서도 거의 자연 식물식, 식물 위주의 식사를 하고 단백질은 5% 이하를 추천을 하고 있습니다. 저도 100% 채식을 하는 건 아니에요. 제가 한 1년 정도는 채식을 해봤는데요. 저 도저히 행복한 인간관계를 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포기를 하고 영양과 해독의 원리, 건강의 원리로 잘 조율을 하자. 왜냐면 그래야 인간관계도 하고 저도 행복한 삶을 만들 수 있기 때문에 저도 먹습니다. 가끔 먹어요. 하지만 제가 일부러 지나치게 막 사 먹거나 이런 일들은 별로 없고 모임 때 고기를 선택하는 경우가 좀 많아지잖아요. 이럴 때 저도 먹습니다. 먹고
다음날 또 좋은 또 음식들로 식물 유지 음식으로 또 해독을 합니다. 또 여러 방법으로 해독해야지 또 굶기도 하고 물을 많이 마시거나 해독에 관련된 활동들을 반드시 합니다. 이렇게 영양과 해독의 원리를 잘 조율을 할 수 있다면 독소가 많은 환경에서도 우리는 건강하게 살 수가 있는 겁니다. 고기 자체를 많이 먹는 것도 문제가 되는데요. 더 큰 문제는 바로 가공육입니다. 햄이나 스팸이나 이런 가공된 고기가 있죠. 독일에서 유명한 그 의사 선생님이 한 분 있는데요. 막스 거슨이라는 선생님입니다. 이분은 100년 전에 무려 말기암, 또 당시 불치병이었던 피부 결핵을 다 완치시킨 사례로 유명한 분인데요. 지금도 딸인 샤롯 거슨에 의해서 거슨 연구소가 운영이 되고 있습니다. 이분은 식습관만으로 암이라는 질병, 또 많은 불치병들을 해결을 해냈는데요. 이분이 먼저 본인의 편두통을 치료를 하게 된 것이 계기가 됐습니다. 늘 식사를 하는데 항상 편두통에 시달리는 거예요. 독일의 보통 주식은 우리나라가 쌀밥을 주식으로 하는 것처럼 가공 햄 그리고 빵을 거의 주식으로 먹죠. 그래서 이 가공된 햄이라는 것 자체가 나트륨이 굉장히 많이 들어가 있습니다. 그리고 여러 발암물질들을 생성할 수 있는 성분들이 있어서 나이트로사민이나 또 숯불에 굽게 되면 또 벤조피렌 같은 이런 성분들이 생기게 되는데요. 여러 다양한 이 발암 성분들이 내재되어 있기 때문에 늘 편두통에 시달려 있다는 것을 깨닫고 사과와 당근, 케일, 샐러리 중심의 이런 과일, 채소를 통해서 몸에 나트륨을 빼내고 독소를 빼내고 두통이 사라지는 경험을 하게 됩니다. 이것을 이제 환자들에게 응용하니까 말기암까지도 치료가 되는 그런 사례들이 나왔는데요. 우리나라도 대한제암거슨의학회라고 해서 거슨 치료법을 응용해서 한국인의 상황에 맞게 치료를 하고 연구하는 곳들도 있습니다. 또 의사 선생님들이 본인의 자녀들이 좀 아팠을 때, 가족이 아팠을 때 주사나 어떤 표준 치료만으로는 해결이 안 된다는 것을 알고 면역력을 올리기 위해서 이런 거슨 연구소를 방문해서 공부를 하고 오시는 분들도 상당히 많습니다. 자, 이렇게 가공육이 우리 몸에 미치는 영향은 발암 물질을 굉장히 많이 생성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영국 암 연구소에서는 예전에 먹었던 가공된 햄이나 소시지 같은 이런 음식이 바로 암 발생의 원인이다라는 8,000여 건 정도의 사례들을 발표를 했습니다. 따라서 고기도 안 좋지만 소시지나 햄이나 이런 가공육이 몸에 더 해롭다는 것을 아시고 좀 줄이시는 방법, 또 드시면 반드시 해독을 하는 방법, 이것을 꼭 같이 챙기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이렇게 우리 몸은 각종 첨가물 그리고 우유나 고기, 가공육, 지나친 당분, 당 독소를 일으킬 만한 정제 탄수화물의 섭취로 인해서 늘 독소의 공격을 받기가 쉽습니다. 독소가 눈에 안 보인다고 없는 것이 절대 아닙니다. 우리의 식습관을 통해서 독소는 내 몸에 늘 흘러 들어올 수 있기 때문에 어떻게 하면 이 독소가 줄어드는 식사를 할 수 있을까? 독소가 없는 식사를 하면 자연히 염증도 사라지게 됩니다. 염증이 없는 몸을 만든다라면 우리는 질병을 그렇게 두려워할 필요가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 인체는 늘 내 몸을 지켜내려는 방향으로 움직이고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고 바른 지식과 또 작은 식습관을 실천을 통해서 건강한 몸을 만들어 가셨으면 좋겠습니다.